네, 조금 전에 보셨죠?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빨리 뛰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은 늘 긴박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정태근 전 의원님, 윤태권 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헌 이야기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왜 대통령이 26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정했느냐. 우원식 원내대표는 왜 21일에서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호소를 했느냐.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월 26일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60일 안에 5월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0일 안에 그리고 최종적인 국민투표일 18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딱 날짜를 따져보면 6월 13일이 된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월 26일이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로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일정을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합의만 되면, 국회 내에서 합의만 되면 저게 60일 이내 그렇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준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헌법이라도 발의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개헌된 게 87년 헌법인데요. 87년 헌법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제 민정당에서 노태우 후보가 정신이 없으니까 대표가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의 그 실질적인 출마자들이죠. 이분들하고 뭐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한 라인을 개설해가지고 세세한 내용들을 다 합의를 본 겁니다. 권력 구조 문제부터. 그래서 그때 뭐 6년 단임으로 하냐, 뭐 4년 중임으로 하냐, 그러다가 5년 단임이 됐지 않습니까? 김원기 의원, 이한동 의원 이런 분들 그렇죠. 때 개헌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야당 지도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발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민도 정치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헌안을 합의를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개헌의 내용, 본질이 중요하다. 시기 문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태근 의원님 말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정치권의 현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또 저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가 이제 의문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에서 이야기한 거 되지도 않을 걸로 해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우리 압박하려고 하는 거다고 여당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이게 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압박용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일리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 자구 수정을 못 합니다. 이건 되거나 안 되거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제가 궁금한 게요.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네. 국회는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정부 개헌안이라도 대통령 발의안이 나오면 무조건 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표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대통령이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좀 이런 건 약간 고치고 저런 건 좀 넣읍시다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제3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선거 때 하면 안 되냐. 이게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대통령 발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청와대도 준비한 개헌안을 내일부터 3일 동안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만 뭐 내용이 조금씩은 드러났습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정부가 여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름은 이제 개헌특별자문위원회가 됐지만 그렇게 청와대 사실상 독자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건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약속이 어겼다라는 여론은 상당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인데 실제 목표가 개헌이라면은 이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달력을 봤습니다마는 자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고위급 접촉 이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두 달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뭐 국론을 모아야 될 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 이제 일정이 배치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와대하고 이제 여권에서 또 혹시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아니면 편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파기한 정당이라고 하는 공격 소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의도도 담겼다고 보시는 그 거예요? 의도가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권이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뭐 남북 관계가 되게 안 좋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풀리는 일들을 쭉 잘 하면은 지방선거도 상당한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는 쪽도 5대5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6대4 정도라도 또 역결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주일에 미뤄달라고 한 것도 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그런 정치적 함의, 계산, 뭐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관제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정치적 어떤 전략과 의도를 담은 사용 아니겠어요?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민주당 어떤 정치적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모든 정치 그룹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은 남북 정상회담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3번 연속 실패한 대통령을 나왔기 때문에 권력 구조나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정말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핵심 쟁점을 하나하나 놓고 우리 청와대와 회담을 할 수도 있고 여권이랑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헌정특위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국회 쪽도 그렇고 또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통령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엄청 세거든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1948년도에 이 의원 내각제의 틀 속에 위에다가 사실은 대통령제를 얹혀놨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 우리는 사실은 주요 인사를 대부분 대통령이 다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장 뭐 이런 등등까지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산권을 완전히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상 편성을 하지만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국회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을 수정하면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감사 권한 같은 경우가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뭘로 만들 거냐. 지금 기껏 얘기 나오는 게 총리 선출을 통해 가지고 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둔다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보고 그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여타의 구조가 뭔가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합의해가는 노력들을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핵심을 짚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면 개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가닥이 잡힐까요? 시기와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한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이제 대표가 매우 유의미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에 관련한 비례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과거에 찬성했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다당제, 대선에서 다당제 국민의 뜻이 있으니까 이걸 높이는 쪽으로 하되 그렇다면은 그 정부 형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말은 심상정 대표가 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민주평화당도 거의 같은 생각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엊그제 컴백을 하면서 약간 심상정 그 대표하고 궤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당제를 이게 강조하는 부분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지방선거 내에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시간이 좀 있으면은 그쪽 이제
제3 세력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먼저 여권을 이렇게 좀 끌어안고 그다음 야권을 압박하면 뭔가 어렵지만은 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3월 26일까지 그게 과연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5일 안에는 힘들 것이고 4월 한 20일 정도가 5월 달이 표일이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지금 마지노선이라는 게 또 개헌의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4월 20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개헌안 발의 이제 임박했습니다. 대통령은 26일에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헌 문제, 시기와 내용 문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시기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 뭐 선거 비용 약속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권력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는 전직 대통령 두 경우를 봐도 그랬고 우리가 계속 국가의 대형 사업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실되는 비용을 따지면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동철 대표처럼 사람 문제 이전에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내일 모레 해가지고 3일에 걸쳐가지고 개헌안을 얘기하고 그러면 뭐 여당도 그 얘기에 다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합의해 가려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만약에 대통령 중임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총리 선출권 문제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법률안 지출, 인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눈 속에는 싹 안 들어와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의해가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너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합의되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지방선거 전에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된 속에서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표결에 들어가도 부결될 것인데 그걸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정치를 하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노무현 거기서 정치란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는 상대 합변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의회주의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의회를 상대로 정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갈등, 이 계속되는 대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가 피곤하지만 가장 열심히 정치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당선이 된 이후에도 미국 정치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 과정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고 그래서 합의하에 개헌을 이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좀 간절히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정태근 의원 말에 우리 윤태호 시장 보탤 말이 저도 뭐 있습니까?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개헌을 받지 않습니까? 개헌 그때 이제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기자였지만은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야당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워낙 바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논쟁을 안 하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이 있을 때 정권 쪽에 이 안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논쟁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논쟁에 그치는 것, 뭐 논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과물을 결국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결이냐 부결이냐만 있고 1.1의 수정도 못하는 거거든요. 개헌안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20일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아까 말한 이제 정치권에서 좀 제3 세력이 좀 캐스팅 보트를 잡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좀 넣자, 이런 건 좀 빼자라고 하면은 거꾸로 뭐 자유한국당이 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이
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 현장 취재하고 있는 민경호 기자한테도 지금 방금 카톡으로 좀 확인 그 답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나면은 이 개헌안 발의는 무조건 표결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고 그러면 표결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일단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된답니다. 다만 유일한 변수는 대통령이 철회할 경우.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철회하면은 그 표결을 안 해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은 국회가 합의한다면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은 존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는 했지만 여야가 독자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올와 나싱 게임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에서든지. 대통령 내일부터 이제 3일간 이제 이 안을 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당하고 여당에서 요러요러한 것은 참 훌륭하고 이런 것은 약간 수정의 여지가 있는데 이걸 처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뭐 4월까지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또 뭐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윈윈이 되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처리할 수 있거든. 국무회의 열어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다시 결재 받으면 되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정부가 이것을 발의시켰으면,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협상위원회를 하나 만들라는 거죠.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야당들한테 동의하겠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부 나오는 게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총리 선출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주 원론적인 대통령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원을 이관하는 문제. 지금 정부에서 내놔는 독립기구화 문제거든요. 근데 미의회는 가져가 있거든요. 얘가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뭐 예산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바로 개헌 협상과 관련된 정치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타결이 되면 대통령은 철회하시면 국회에서는 20일 동안에 공고하는 기간만 정해져 있거든요. 60일 이내니까는 공고가 끝나자마자 의결하면 되는 거고, 30일 이내에 투표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제는 핵심 쟁점과 관련된 정치권 그리고 국민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진정으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남북회담 준비처럼 뭐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개헌안 협상을 위한 위원회를 마련해가지고 뭐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야당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 뭐 협상위원회 만들어서 정부가 참여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국회에서 여야 지금 만들어진 헌정특위나 이런 데서 협상을 해야겠죠. 거기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근데 이번에 왜냐하면 시안을 제 둬야 생각에는 된다고 죄송합니다. 생각해요.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여전히 뭔가 이 관주도라고 하는 생각이 얼핏 들을 수도 아까 있고, 제가 말씀드린 개헌과 관련한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87년 헌법 때도요. 예. 실제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전면에 나서시다시피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것이 과연 옳은 모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번에 거죠. 어쨌든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했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의회 내에서 누가 봐도 의회가 주도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맞는데 당신들의 하는 속도가 안 나니까 내가 내겠다 해서 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냈다라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화를 나눕시다. 그래서 합의안을 마련합시다. 그게 진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근데 이게 말씀이시고요.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부의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오죽하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한 뭐 2년째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말 바꾸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그때는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3달 못 밀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못 믿겠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못 믿겠거든요. 자유한국당에 이제 홍준표 대표 매일 발 바뀌고 또 이분이 지방선거 끝나고 계속 대표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 신뢰를 누가 먼저 푸느냐의 문제인데 한 발씩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국회가 뭔가에 대해 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을. 예,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문제조차도 정치권에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안과 관련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자세히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이야기 많이 했고요. 개헌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말을 많이 바꿨다. 뭐 지난해 말 우리 인터뷰에 나와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인데 내가 대선 때는 그 생각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꾼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전화 인터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석연 변호사가 할 생각이 있기도 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석연 변호사의 최종적인 선택은 불출마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요청 받아들이지 못해 송구스럽다. 지식인으로서 사람 노릇하기 참 어렵다는 매천 황원 선생의 외침이 뇌리를 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이 이석연 카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니까 약체인데 오히려 그 뒤에서 이제 연대를 깔아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석연 처장님이 그런 얘기 들으실 분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장 선거가 기본적으로 법정 선거 비용만 35억에 가까이 들고 상당 정도의 인지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선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뭐 최선의 카드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석연 처장이 출마 안 할 거라고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라니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의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도 겸직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홍준표 리스트를 우리 보면 안대희, 장제국, 홍정욱, 이석연까지 이 이름을 꺼내면은 안 한다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분을 영입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물밑에서 정말로 이제 설득하고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젠 됐다라고 했을 때 공개를 해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원래는 그게 기존의 정치 그렇죠. 룰이었죠. 기자들도 그렇게 이제 홍 대표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으면 저 사람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도 없어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야기 얼마 됐습니까라고 하면 별 이야기 된 거 없다라는 데는 홍 대표도 동의하고 앞서 세 분들도 동의한 거였거든요. 이게 조급함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수 쪽에서 괜찮은 분을 끌고 오려고 한다면은 이른바 홍준표가 픽업했다는 게 아니라 당이 보수 전체가 뭔가 구원투수로 모셔온다 이런 게 될 때 약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자유한국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아마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다 전략공천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은 현재의 시장들을 그대로 공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충북과 제주도 전략공천을 확정 지은 것 같은데 저는 저기서 말이죠. 원희룡 지사는 자유한국당 컴백 안 하는 모양이죠.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김방훈 제주도당 위원장 공천한다고 저렇게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는 당적을 옮기지 않았으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거 발표하면서 참 홍준표 대표가 좀 너무한다고 싶었던 게 일단 경기지사는 확정을 안 지었잖아요. 현직인데도요. 낭여필 지사 이번에 또 제주 후보가 누구냐면은요.
원희룡 지사 밑에서 정무부시사를 작년까지 했던 분입니다. 김방훈 제주도당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예. 그래서 이 홍 대표가 이 과거의 당내 개혁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껄끄럽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감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희룡 지사를. 예. 예.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은 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뭐 좋은 분들을 그 당 입장에서 영입을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노력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틀어주시죠. 홍준표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갖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MB 수사하고 요즘 수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지금은 가족도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MB 수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집사 노릇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박근혜 수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수족처럼 부리던 애들이 등을 돌리고 지금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자신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저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큰 틀도 있지만은 공천 헌금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같은 게 중앙당에서 이게 세세히 보기가 어렵고 거의 이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럴 때 사고 치지 마라. 이것도 이제 크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돈을 뭐 10억, 20억을 싸들고 와서 배를 눌렀는데 나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떨어뜨렸다. 뭐 홍준표 대표가 저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예를 들었네요. 전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공천 헌금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선거 지원금을 주고 후보를 구해도 쉽지 않은 양상인데 아마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공천헌금 관련해서 또는 뭐 무리한 공천을 했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오히려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얘기할 거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좋은 후보를 구해오겠다. 그리고 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지원할 것이다. 만약에 이석연 처장 같은 분을 서울시장으로 공천한다 그러면 당에서 선거 치러주겠다. 그리고 선거비용 상당수도 다 되겠다.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말씀은 지금 뭐 후보만 대충 만들어 놓고 신경 쓰지 않겠다. 내지는 말단에서 당협위원장들 니들이 알아서 잘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치 구구단 순서 끝내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가 꿈꾸는 로맨티스트라고 하는 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SNS, 페북에다가 글 잘 쓰는 법 어떻게 쓰는지 잘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표는 돗자리 깔아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내용과 실제 현상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꿈꾸는 로맨티스트 홍준표 대표가 이 시점에 이 책을 왜 내놓았는지 저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영일의 뉴스브리핑에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